안녕하십니까. 전남대학교 병원 정신건강학과 김성환입니다. 광주 북구 정신건강센터장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가족치료와 그 증상교육에 대한 워크샵인데요. 제가 먼저 개요에 대해서 1시간 10분 정도 두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그리고 핵심적인 슬라이드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가족치료에 대해서는 김한희 선생님께서 그리고 증상교육에 대해서는 이제 박철 선생님께서 실제로 많이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경험했던 그런 노하우라든가 또 구체적인 슬라이드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치료와 증상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마인드링크 또 광주 북구 정신康复센터에서 활용 중인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정신사회적 중재가 우리 조현병을 포함한 중증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또 회원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조현병 치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가장 효과적인 치료는 약물치료이죠. 왜냐하면 생물학적 요인의 원인에 의해서 발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약물치료를 단독으로 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신사회적 중재와 약물치료를 병합하게 되면 통합해서 함께 이렇게 제공하게 되면 조현병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약물치료는 우리가 망상이나 환청과 같은 정신 증상을 감소시키는 것에 초점을 둔다면 정신사회적 중재는 약물 치료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음성 증상이라든가 어떤 그런 결핍 증상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다. 약물 치료만으로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라든가 적응 능력을 향상하는 데는 가능할 수는 있으나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병합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 표는 제가 신경정신학 괴지에 발표했던 그 종설 논문에서 가져온 건데 캐나다, 호주, 덴마크, 영국, 스코틀랜드, 미국 각국에서 조현병 치료 지침을 이렇게 발간을 합니다. 각 나라의 그 치료 지침에서 권고하는 근거 기반 정신사회적 중재들이 있고 그것들을 정리한 것인데 보실 때 위에 있는 5가지가 플러스가 많다는 것은 근거, 과학적 근거 수준이 높다라는 거고 이 위에 있는 5가지가 과학적 근거 수준도 높고 각국에서 강하게 권고하는 것들입니다. 물론 아래에 있는 5가지도 효과적이다라고 권고하는 것들이어서요. 살펴보면 우리 이제 오늘 다루지는 않지만 마인드링크에서 10여 년 전부터 보급하고 있는 인지행동 치료가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 중에 한 가지이고 오늘 소개할 가족중재도 굉장히 필수적인 치료 방법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직업재활과 관련해서는 소위 지원고용이라고 하는 치료 방법이 가장 권고가 많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인드링크 서비스와 같은 조기중재 서비스가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운동치료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신체 건강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또 생활습관 개선 이런 것들도 필수적이다라고 권고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물질남용에 대한 치료나 액트라고 알려져 있는 집중적인 지역사회관리, 인지교정, 사회기술훈련 그리고 동료 지원도 근거 수준은 조금 약할 수는 있으나 각국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일 우측에 미국이 2009년도 이후 가이드라인이 개정이 안 되다가 2020년에 10여 년 만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권고하는 사항, 레코멘데이션 되는 게 moderate라고 되어 있죠. 제일 위에 strong이라고 되어 있는 강력한 것은 약물치료이고 가장 강력한 치료 권고는 약물치료입니다. 중간 정도의 강도로 근거 수준을 가지고 권고하는 것은
제일 윗줄에 있는 것은 Coordinated Specialty Care 프로그램은 조기중재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통합된 마인드링크에서 제공하는 이런 조기중재 프로그램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권고하고 있고, 역시 CBT 인지행동 치료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아까 앞서 표에서는 언급되진 않았지만 사이코 에듀케이션, 증상교육, 질병교육,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질병교육도 할 필요가 있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역시 직업재활은 지원고용이 중요하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액트가 필요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금은 근거 수준이 낮지만 패밀리 인터벤션, 가족 치료도 중요하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인드링크를 소개하는 국제학술지 논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소개를 했고요. 거기에도 보면 가족중재와 증상교육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중재는 이렇게 이제 10세션 동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증상교육은 6세션 동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질병 및 증상교육은 병에 대해서 잘 알아야, 신체 질환도 마찬가지겠지만 본인이 앓고 있는 병에 대해서 잘 알아야 극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질병의 특징, 경과, 또 치료하는 약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교육하는 것이고, 이게 치료 수능도를 향상시켜서 재발과 재입원 감소에 효과적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교육과 증상교육, 질병교육에서 다루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또 위기 중재이고요. 가장 큰 이제 위기가 자살인데, 자살은 조현병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전체 조현병 환자 중에 5 내지 10%가 자살로 사망한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높은 퍼센트이죠. 근데 발병 1년 이내에 사망하는 사람의 25%가 사망하고요. 자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초기 5년 이내에 발생합니다. 즉 초기 조현병 시기 또는 청년 시기에 자살 위험도가 매우 높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위기 관리를 잘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몇 가지 연구에서 보면 흥미로운 자살과 병식에 대한 흥미로운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병식이 높으면 자살 위험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왼편의 그림을 보면 질병에 대한 인식이 초기에 높으면, 그러니까 병식이 있으면 자살 행동의 위험성이 증가한다라는 논문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살펴봤더니 병식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우울감과 절망감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질병 경과가 이렇고 재발도 많이 한다고 그러고 약도 오래 먹으라고 그러고 그래서 내 미래는 어둡구나 라고 이렇게 절망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자살 위험성이 증가하는 거죠. 우리 유명한 속담 있죠? 이런 것을 빗대는 속담 뭐죠? 그렇죠. 모르는 게 약이다. 반대로 아는 게 병이다. 뭐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런 거랑 비슷할 수 있는데, 저희 화순전남대병원 김선영 교수님이랑 같이 제가 발표했던 논문 중에 말기 암 환자에서도 병식이 있으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다라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라는 측면도 있고, 그것도 이제 양쪽으로 갈리는데, 그러면 모르는 게 나은가? 라고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죠. 근데 모르게 되면, 본인이 앓고 있는 병에 대해 모르게 되면 잘 대처할 수 없게 돼요. 그러면 안 되겠죠? 또 다른 연구에서 보면 치료를 받으면서 병식이 점점 이렇게 증가해 가면 재발이 억제되고 그러면서 자살 행동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 과정을 살펴봤더니 치료하면서 병식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약물 수능도 증가하고 병을 관리를 잘 하면서 재발을 덜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자살 위험도 더 떨어진다. 그래서 똑같은 병식
가족과 자살의 관련성인데 어떤 거는 자살 위험성이 올라간다고 발표가 되기도 하고 어떤 건 떨어진다고도 발표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두 개의 대비되는 그림으로 설명드렸는데, 그래서 결국은 병식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병식을 갖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전문가들이 도와줘야 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병식을 가지면서 우울감이나 절망감이 생기지 않도록 잘 돌봐줘야 되는. 그래서 누구 씨는 조현병이고 이제 평생 약 먹어야 되고 앞으로 웬만하면 어떤 것도 하지 마시고 이렇게 그냥 설명하고 교육하고 끝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우울하고 절망감이 생기면서 부작용이, 그러니까 약물만 부작용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어떤 상담의 이야기도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병식을 심어주는 건 좋지만 그 병식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회원, 환자분의 정서적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살피면서 해갈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절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잘 설명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이제 가족중재라든가 이 증상교육이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계속 진행을 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중재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면, 앞서 여러 각국의 권고사항에서 가족중재는 매우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어떤 점에서 효과적인가? 가족중재는 조현병 환자의 재발 위험성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환자의 기능을 높여준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의 교육을 받으면 환자분의 경과가 좋아진다가 첫 번째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인 거죠. 흥미로운 거죠. 환자분에게는 어떤 중재가 되어 있지 않는데 가족이 교육을 받았을 때 개선되는 지표가 환자 쪽에 있다라는 거니까 그만큼 조현병 환자분과 가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라는 거고, 그게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자녀들이 성인이 돼도 가족과 함께 사는 구조인 우리나라에서는 더 강력할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 부담의 경감에도 효과적이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가족중재에 참여하면 환자분들도 좋아지지만 가족들도 뭔가 개선이 될 수 있다는 걸 기대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할 수 있으면 환자분들도 각각의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다라면 도움이 되겠죠. 가족중재의 구성 요소는 일단은 교육. 처음에 우리가 이걸 가족교육이라고 표현했다가 가족중재라고 제목을 바꿨는데 이게 꼭 교육만 있는 건 아니어서, 그래서 이제 질병에 가족 자녀라든가 가족 구성원이 앓고 있는 이 질병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과 더불어 환자와 가족 간의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면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개입을 하고, 그 다음에 가족의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까지를 함께 제공하는 게 이제 가족중재입니다. 서두에 가족중재에 가족이 참여를 하면 환자의 경과가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가족의 높은 감정 표출이라는 것을 이렇게 중재할 수 있기 때문에,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족의 높은 감정 표출이 있으면 재발을 많이 한다. 환자가 재발을 많이 한다. 그래서 경과가 안 좋아진다. 그래서 가족중재는 이 높은 감정 표출을 줄일 수 있는 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경정신학 교과서에 제가 조현병 예후에 대한 표를 그린 건데요. 그걸 가져온 건데, 보시면 나쁜 예후인자의 가족의 높은 감정 표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감정 표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화할 때 좀 강압적으로 대화를 하거나 좀 화를 내거나 압박을 강하게 주거나 이제 하는 그런 건데, 그런 게 있으면 재발을 잘 한다는 거죠. 왜 그러는지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는 것은 구체적인 이제 우리 프로그램 내부 설명하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최소 10회기에서 그 이상으로
가족 중재를 하도록,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 내용들 보면 다 질병교육, 의사소통, 문제해결 뭐 등등을 다 담고 있어서, 아무튼 우리가 그간에 몇 개의 가족교육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사용되는 게 있는데, 대부분은 질병에 대한 교육 중심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교육도 포함하면서 이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을 보강한 것이 마인드링크에서 활용하고 있는 가족교육 프로그램의 특징이다 라고 소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